안녕하세요. 약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별난궁시렁 약사별궁 제38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반갑습니다. 또 오래간만에 모여서 저희가 또 이제 녹음을 하겠는데요. 일단 38회 주제는 이제 최근 그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코로나 치료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또는 우리나라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뭐 가능성이 있는 건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백신이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또 이제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좀 그 안부를 좀 묻고 시작하는 게 낫겠죠. 이거 이제 기상청에 따르면은 그 요번에 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무려 47일 동안에 그 장마라는 걸로 해가지고 상당히 그동안에 없었던 아주 이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부분의 그 기상학자들이 이거는 장마가 아니라 기후 위기에서 촉발된 거다라고 이제 대부분의 의견을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저희 약국도 그 비로 인해서 막 물 새고 막 그래가지고 막 신문지 갈가 끼우고 뭐 이런 식이면서 겨우 막 수습을 하고 있는데 물이 새는 약국. 그렇죠. 이 우리 그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이 벽을 타고 물이 들어오는 분들이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2018년도에는 그렇게 더웠는데 2020년도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을 맞이하는군요. 다른 뭐 어떠셨나요, 우리 이동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근입니다. 저는 특별하게 사실 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저희 지역에 뭐 침수되거나 그런 부분도 없었고 제가 출퇴근하는 장소도 그렇게 비가 침수되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특별하게 문제없이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강북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반도님은 저 강 이남 쪽에 사는데 거기도 뭐 그 상관은 없죠? 네, 저는 잘 못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이 저희 약국 출입문 밖에다가 이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약국에 방문해 주십시오. 간곡히 여러 장을 붙여놨지만 최근 들어서 그냥 마스크를 안 쓰고 그냥 탈레탈레 걸어 들어오시는 이 환자나 손님들이 다수 있는 관계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일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스머프 천문호입니다. 이례적이라고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죠. 오늘 하는 코로나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후 이게 제가 그 나이는 얼마 안 먹었지만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비가 오는 걸. 이 부분들은 그 상당히 좀 우리가 심각하게 좀 그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론 뭐 그 정확한 원인을 알아내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알투세르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징후적 독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우리가 징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임상에서. 원인이 명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그 증상을 보고 원인을 거꾸로 이렇게 추적해 들어가는 그런 그 독해를 해야 될 시점인데 그게 코로나하고 지금 이 긴 장마죠. 그게 두 개가 전부 다 기후랑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후에 뭔가가 변화가 분명히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이고 그런 변화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느껴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비가 많이 와서 우울하지만 굉장히 불안한. 그래서 빨리 그 원인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결국은 정치적인 해결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여름입니다. 제가 또 이제 좀 이쪽 그 기상하고 기후 쪽에 약간의 관심이 있다 보니까 몇몇의 그 기상학자들의 의견을 쭉 훑어봤는데요. 그 물론 그분들의 의견이 뭐 맞다라 뭐 틀리다 이렇게 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뭐 능력은 없지만은 대체적인 의견이 앞으로 이게 지금 나타난 게 이미 10년 전, 20년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기후의 변화가 지금의 이제 그 실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름은 폭염 또는 폭우에서 지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덥거나 아주 비가 많이 오거나
그리고 더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덥더라도 덥고 난 다음에는 가을에 꼭 아마 상당량의 비나 태풍이 동반될 건다. 이런 식의 어떤 기후가 아주 불안하기 때문에 향후 여름은 좀 단단히 각오를 하시고 지내시라. 뭐 이런 식의 아주 얘기를 했는데 좀 마음이 씁쓸한 그 기사였습니다. 너무 우울하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황사나 미세먼지 아니면 또 비나 폭염 아니면 또 코로나 같은 이런 바이러스 아니면 그러니까 1년 365일이 이런 것들에 대한 연속으로 우리가 삶이 구성되어진다는 것인데 이게 정말 불안한 거죠. 지금 이동훈 선생님 말한 것처럼 우울한 거고. 국민이 우울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현재 코로나 관련된 그 치료제, 백신 좀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월달 그다음에 7월달에 방송이 4번을 했었는데 대체적으로 다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을 했었어요. 뭐 코로나 감염병 시대의 어떤 의료 체계라든지, 뭐 감염병 시대의 어떤 우리 그 마스크나 이런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어쨌든 그 오늘자 기사를 보니까 러시아에서 뭐 백신을 뭐 만들어서 이제 뭐 접종까지 했다, 뭐 임상시험 테스트를 했다면서 우리가 최초다, 뭐 이런 식의 기사까지 나오긴 했는데 여하튼 이런 백신 관련돼서 전 세계가 지금 막 그 100m 달리기 하듯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혈장 치료제라든지 뭐 최근에 나왔던 뭐 렘데시비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치료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아마 그 허가가 나거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선 이동근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이 부분들에 대해 현황에서 잠깐 좀 소개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치료제는 이제 그래 치료제는 네. 치료제는 보니까 이제 한 오늘 정도 기준으로 보면 저희 나라에 지금 이제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하고 백신으로 해가지고 지금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거나 이제 임상이 종료된 게 보니까 이제 백신은 2가지 종류가 되고요. 치료제는 한 13가지 정도가 각 대학병원 쪽에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거나 임상이 지금 마친 상태고 이게 뭐 워낙 종류가 많아서 이제 대표적인 것만 뭐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치료제에서는 이제 렘데시비르하고 그다음에 옥시크로린 뭐 요런 종류가 일단 좀 이제 임상이 종료됐고 이제 백신은 INO 4800 그다음에 GX19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임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궁금한 것은 이제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이제 중환자실 내지는 아니면 이제 그 산소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한 사람들한테 이제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독감 치료제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 타미플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초기부터 일단 치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거는 그 초기나 중기에 그 이제 병원 그러니까 입원하기 전에 초기 중기에 그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과연 이제 빨리 나올 것이냐 이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아시는지? 지금 그 나온 거를 이제 보면은 실제로 이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거 지금 데이터를 좀 수집한 거 보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는 항상 열을 재잖아요. 하여튼 뭐 공공 장소를 가게 되면 지금도 다 이렇게 열을 재고 열 측정기를 넣고 뭐 열이 있으면은 뭐 이제 따로 이 격리해가지고 뭐 이제 검사를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이게 보고되고 있는 거 보면은 열보다는 지금 기침, 가래, 인후통 이게 실제로는 더 이제 지금 코로나 진단받은 사람들은 기침, 가래, 인후통이 이제 실제로 열보다는 더 먼저 실제로 많이 증세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지금 치료된 거 보니까 일단은 우리나라는 치료율이 좋아가지고 실제로는 저희도 보면 약국에 마스크를 쓰고 들어오시라고 아무리 붙여놔도 지금은 안 쓰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제가 보니까 한 반 이상은 안 쓰고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는 이제 뉴스나 이런 거 데이터상으로 보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그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가 별로 없다. 이제 이런 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인식이 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가 봐도 좀 그렇게 느껴져요.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공급량 자체가 조금 더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중증이거나 조금 더 기묘한 피로의 판단을 가지고
사용이 되는 부분이 조금 있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산소 포화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일정 이하의 경우에는 그게 중증이든 경증이든 따지지 않고 대부분 다 치료를 하는데 렘데시비르를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중증 환자들한테 스테로이드 성분의 약을 사용한다거나 또는 이제 요새 임상의 2상, 3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약들 중에서 대부분 다 항체 치료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항체 치료제들도 아무래도 중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보통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직까지 경증 치료제를 제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치료제는 렘데시비르고 그게 현재는 임상 시험에서 이제 호흡용 치료제로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임상 시험에서 이게 성공이 되고 그런 제형으로 이제 호흡할 수 있는 방식의 제형으로 개발이 된다면은 조금 더 이제 경증의 치료에도 렘데시비르가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저희 나라가 이게 보니까 50세 미만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로 진단받아가지고 치료했는데 전원 생존하고 회복을 했다고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위기감이나 이런 게 실제로는 이제 없을 수밖에 없는 정도의 상황인 것 같고 지금 뭐 코로나 진단 받아가지고 진행된 것 중에 보면 이제 1단계, 2단계 정도에서 치료가 된 경우가 워낙 많대요. 지금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1단계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태, 2단계는 일상생활이 힘들지만 산소호흡이 필요하지 않는 상태, 이 정도에서 치료돼가지고 이제 퇴원하고 이런 경우가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이 정도 상태에서 치료가 되면서 퇴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위기 의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실제로 듭니다. 근데 위기 의식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도 사실은 마스크를 많이 물론 우리 반도님 그 약국에 마스크를 안 쓰고 들어와서 그게 문제긴 하지만 그 뭐 대중교통이라든지 우리가 그건 강제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위기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고 마스크가 가장 효과적인 부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오늘 뭐 최근에도 뭐 우리나라 오늘 한 며칠 전인가 오늘인가 하여간 그 시각처에서도 우리나라 뭐 치료제 뭐 19개 정도가 계속 좀 테스트를 하고 있다 라고 나왔는데 뭐 아까 우리 이동훈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뭐 그냥 스테로이드 계통이라든지 몇 가지 또 하는 것 같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뭐 주사제라든지 이런 거가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이 아무래도 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그 떨어질 수 있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경구용약이라든지 아까 한 것처럼 뭐 이렇게 흡입기라든지 이런 건 좀 편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것들이 좀 그 쉽게 나올 것인가. 왜냐면 이게 우리가 독감 걸리더라도 타미플루가 나오면 일단 딱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좀 공포 부분들이 이제 좀 많이 줄어들 텐데 어쨌든 이제 그거는 우리가 주사를 맞아야 되고 병원 가서도 입원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이제 경각심을 갖게 되잖아요. 물론 이제 경각심 갖는 게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그 치료제 좀 더 이게 좀 더 손쉽게 될 수 있는 경구용 타입이라든지 그런 그 주사제를 뺀 다른 타입 부분들에 대한 개발은 좀 뭐 금년이든 내년도는 그런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건가요? 글쎄요, 뭐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죠.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거는 그 바이러스가 제발 그 인간과의 관계를 그 협조적인 방식으로 그 라이프 사이클을 바꿔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와 두 번째는 그 마스크와 손 씻기를 가 이제 생활화가 되는 거죠. 생활화. 그렇죠. 이게 생활화가 돼서 그 어쨌든 상대방한테 전파를 시키지 않는 그런 생활 방식으로서의 전환이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료제는 사실은 이 다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좀 힘들어요. 치료제로서. 그러니까 혈장 치료제 같은 것들 아까 이동훈 선생님이 얘기했던 혈장 치료제 같은 것들을 많이 그게 이제 효과가 좀 더 많이 있다라고 비교돼서 나오고 있긴 하지만 다량의 그 혈액이 필요하잖아요. 그 한번 감염이 됐다가 회복된 사람들로부터의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물리적으로 그런 양을 확보하기가 사실은 만만치 않은 부분이라서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제일 고민인 게 그거죠.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중환자실의 그 캐파가 넘어가지 않게끔 환자 관리를 하는 것들이 우리 왜냐하면 사망률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니까 그게 가장 지금 우리한테 초미 관심사인데 지금 그 기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1단계,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그 단계. 그래서 그 에크모와 같은 산소 장비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를 해서 기간을 단축하거나 거기로 넘어가지 않게끔 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근데 지금 상황이 이제 저희 코로나 환자들 이제 분석한 거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산소 치료까지 이제 안 해도 되고 이제 치료가 될 수 있는 이런 정도가 지금 환자들에서 1, 2단계인데 그게 한 93% 정도가 실제로는 그 1단계, 2단계 정도 환자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코로나에 지금 걸려도 아주 그냥 급속도로 이렇게 심하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치료가 일단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기예요. 그게 마스크가 배리어를 일단 쳐주고 있는 거고. 마스크.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스크가 되다 보니까 지금 반도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50세 이하에서 유병률이 상당히 떨어지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50세가 넘어가 갖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치사율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전파를 막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관심사죠. 근데 이제 그 실패했던 나라들 대부분 보면 그걸 못 막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우리 저번에 계속 얘기를 했지만 그게 실패를 해버리면 그 공공의료라고 하는 게 아무리 잘 갖춰 있다 하더라도 그걸 막아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속도를 막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럼 정확히 약간 쉽게 말하면 스머프님 말씀을 빌리면 실제로 지금 치료제가 나와 있고 진행되는 수준하고 저희들이 뭐 마스크를 열심히 하고 손 씻기 하고 이렇게 이제 실제로 뭐 격리 2m 간격 유지 실제로는 그거를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치료제가 진행되는 수준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겠네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렇죠. 지금 상황은 그런데 아까 제가 초반에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거보다는 그 바이러스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서로 그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또는 거리가 유지 안 된다 하더라도 서로 우리가 공진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좋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할 시점이 되다. 그렇다고 옆에 바이러스를 키우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얘기가 아니고 새로운 바이러스가 우리랑 접촉할 수 있는 접촉 공간을 우리는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그 바이러스 영토를 침범해 들어가는 호모 사피엔스들의 이 아주 놀라울 만한 그 진군 속도를 좀 줄여내야 되는 거고 그 가장자리에 있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매개체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간 전파를 할 수 있는 그런 동물. 예를 들어 박쥐라든지 뭐 이런 동물들, 뭐 낙타라든지 이런 동물들과 그러니까 야생동물, 인간, 가축 이 3자가 이 가장자리에서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전한 영역 내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는 모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던 아까 그 기후 같은 걸 얘기를 할 때 제일 중요했던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치료제의 개발보다는 성장과 발전이라고 하는 지금의 그 시스템의 기조? 자본주의 기조? 이 기조를 대폭 바꿔야 된다. 이 기조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아니 요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약에 정말 기적적으로 뭐가 만들어서 넘어갔다 하더라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올 거 아니에요. 우리 이게 목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전에 이거를 책으로만 봤었잖아요. 1918년도에 그 스페인 플루. 사실 스페인 플루도 안 알려져 있는 것들이 스페인 플루에 그 걸렸을 때 제일 많이 죽은 사람들이 어딘 줄 아세요? 인도 서부에 있는 농민들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왜 그랬냐면 영국이 인도로 식민지를 갖고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그 식량 같은 것들을 가져다가 본국으로 보내면서 그쪽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식량도 부족하고 또 기근도 있고 막 그리고 또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스페인 플루를 갖다 옮겨놓고 해갖고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었거든요. 실제 죽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죽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사실 죽어요. 죽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슬픈 일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전염병에 이런 그런 그 역사들 같은 거나 그런 것들 놓고 봤을 때 그걸 우리가 그렇게 보면서 아 이게 많이 죽었구나. 근데 지금 이걸 우리가 목격하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계속 이걸 목격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치료제랑 백신 네, 관련해서 근데 어쨌든 이야기를 하게 됐으니까. 대전환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치료제나 백신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중요한 거지만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을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거에 전환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치료제나 백신도 하나의 그 부분적인 것 밖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돼요. 진짜. 예. 아까 예, 반도님이 잠깐 이야기하시던 것 중에서 조금 혹시나 해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의 치료율 자체가 다른 외국에 비해서 절대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염된 상황이기 때문에 치료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 이거 연령 고정을 다 해놓으면은 독일이나 다른 외국에 비해서 전혀 치료율이 높지 않은 오히려 낮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을 때 우리나라가 치료를 잘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사실상 연령 고정이 이런 걸 다 하고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치료 대응을 정확하게 잘하고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니라는 것 한 번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네네네. 운이 좋았죠. 네, 우리. 네, 네. 그러면은 약간 이제 치료제 부분들은 좀 얘기가 된 것 같고요. 이 백신으로 좀 넘어가서 지금 이제 사실 언론에서 제일 많이 펌프질하고 있는 게 이 백신이거든요. 그래서 백신 전쟁. 그래서 뭐 누가 먼저 백신을 뭐 만들 거냐부터 해서 뭐 공급이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뭐 미국이 다 가져가네, 뭐 유럽은 어떻게 하네, 뭐 그 다음에 그 백신의 뭐 기존의 방식의 어떤 백신이니 뭐 최근에 뭐 mRNA를 뭐 이용한 백신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서 그래도 우리 이 듣는 청취자를 위해서 우리 이동훈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요약을 해주시죠. 네, 지금 백신이 현재까지 개발되고 있는 게 100개가 넘는 백신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적으로 이제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게 한 24건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이게 또 기존의 인플루엔자나 기존에 있던 바이러스들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개발하고 백신을 개발하는 그 플랫폼들도 이전과는 완전 다른 플랫폼들을 이용해 가지고 개발이 되고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조금 더 난해한 부분도 있고 백신을 설명하기에 조금 더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까지 지금 네이처에서나 여러 언론에서 발표하고 있는 코로나 관련한 백신 유형은 총 8가지라고 합니다. 그거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중에서 가장 이제 유력한 백신 방법, 치료 방법들을 간단하게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죽은 백신을 이용한 개발이 죽은 바이러스를 이용한 백신 치료제가 있을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전한 바이러스에다가 코로나의 DNA를 넣어서 이거를 바이러스를 몸에다 넣은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이제 항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의 백신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핵산 백신이라고 해서 DNA나 RNA, 그러니까 그 코로나가 가지고 있는 DNA나 RNA를 안전한 부분만 추출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몸에다 직접 넣는 방식이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구조 뭐 이래서 지금 현재 스파크 모양의 단백질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는데 그 구조들을 이제 직접 몸에다 넣어가지고 항체를 유발하는 그런 백신들이 지금 현재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하나씩만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가 아까 설명드렸던 핵산 백신, 그러니까 DNA나 RNA를 가지고 만드는 백신들이 있는데 이 백신들을 보면은 DNA를 몸에다가 넣을 때 전기천공이라고 하는 DNA가 잘 흡수되게끔 약간의 충격을 주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포 안에 코로나 가지고 있는 DNA를 세포로 넣게끔 도와주고 그걸 통해서 세포 안에서 그 DNA들이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노비오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백신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RNA, 그러니까 mRNA라는 단백질을 직접적으로 만들어내는 이 유전 물질을
리피도 코트라고 하는데 지질로 되어 있는 그런 막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몸에 넣으면요, 그게 이제 세포로 쉽게 침투할 수 있게 되고 그 RNA를 통해서 면역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이제 면역을 일으킴으로써 백신을 개발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이제 경우가 회사로 봤을 때 모더나랑 화이자 두 군데에서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가장 그래도 앞서가고 있는 백신이 제넥시네에서 만들고 있는 백신인데 이 백신도 DNA로 만들어진 백신이라고 우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 게 이제 바이러스를 아까 실어가지고 세포에다가 주입시켜가지고 이거를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백신을 바이러스 백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바이러스 백신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만들고 있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 있고요. 또 존슨앤존슨하고 중국의 칸시노라는 이제 회사도 이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해서 백신을 만들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지금 백신을 개발하는 방식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단백질, 뭐 스파크 모양의 단백질이라든지 조금 더 그런 물질들을 직접 넣어가지고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백신들이 있는데, 그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 노바백스라는 미국의 회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사노피랑 GSK가 함께 합동해서 만들고 있는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또 이 서브유닛 단백질을 가지고 만들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LG화학이랑 GC 녹십자도 앞으로 아직까지는 임상시험을 돌입하진 않았지만 임상시험에서 이 서브유닛을 기반으로 한 백신을 개발할 거라고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바이러스를 직접 죽인 상태에서 이거를 몸에 넣어가지고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사백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백신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있는 시노팜이랑 시노백이라는 회사에서 현재 임상 3상을 돌입하여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말만 들어서는 이제 확 이제 와닿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정리를 그렇게 좀 해주셨는데, 보통 이제 그 동안에 우리가 뭐 독감 백신, 그다음에 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백신 종류는 대체적으로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사백신이나 아니면 이제 그 약독화 백신 이거를 기반으로 했던 것들이죠. 주로 약독화 백신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지금 핵산 뭐 DA 그 뭐 이런 백신이라든지 RNA 백신, 그다음에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이제 스파이크 뭐 그 뭐야 단백질을 이용해서 이용한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백신 중에서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것들이 좀 있나요? 없죠 거의. 예. 지금 현재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백신은 존슨앤존슨에서 만들었던 에볼라 백신이 유일한 치료제로 여태까지 허가를 받은 게 있었고, 그다음에 그 서브 유닛을 가지고 만들었던 백신들은 대부분 다 사람을 통해서 만들었던 백신 한 번도 없었고, 동물을 통해서 만들어진 백신, 동물을 위해서 만들어진 백신들 중에서는 서브 유닛을 이용해서 했던 백신들이 있었고, 네, 대부분 이제 DNA, RNA 백신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치료제는 거의 이때까지는 없었지만 이번에 코로나19를 계기로 그런 백신들이 열심히 개발되고 있다라고 알고 그러니까 계십니다. 저는 그게 이제 저희들 같은 사람들은 이제 저 얘기를 들으면 뭐 대충 저게 무슨 얘기다라고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걸 듣는 그 혹시 보건의료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종사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거랑 별로 친하지 않으면 안 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그죠?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그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일단은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이 안전성, 세이프티의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그 지금 우리 이동근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저걸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우리가 일단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백신 플랫폼. 근데 저 플랫폼을 제일 많이 그 실험해 왔던 게 뭐냐면 에이즈 바이러스예요. 에이즈 바이러스도 RNA 바이러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RNA 바이러스고, 그래서 두 개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에이즈 바이러스는 다 실패했거든요. 저걸 다 써봤는데 다 실패했어요. 근데 이제 바이러스 감염병을 연구하시는 학자들의 그런 말씀에 따르면은 그 레트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뭐랄까 변형되지 않는 이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타겟으로 만들 수 있는 백신들이 많지 않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런 거를 구조를 파악하거나
이게 어느 정도 그게 이제 스파이크 변화되지 않는, 스파이크 네. 프로테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스파이크 프로테인이라고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그 사백신이든 뭐 저기 하든 하여튼 그 타겟 부위가 스파이크 프로테인이에요. 그러니까 스파이크라고 하는 게 그 왕관 같은 왕관 모양. 그게 걔가 그 우리 몸속에 그 ACE라고 하는 그 립세터 이게 혈압하고 관계가 되어져 있는 부위잖아요. 그렇죠? 거기랑 그걸 딱 결합을 해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타겟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근데 그 에이즈 바이러스는 그 이 헬퍼 T셀이라고 하는 T셀에 그 CD4 플러스라고 하는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거든요. 근데 얘는 이게 무지하게 빨리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생각할 수 없을 속도로 변해요. 그러니까 왜 변하는지를 모르겠으니까 그거는 바이러스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까지는 안 변하죠. 그죠? 네,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죠? 근데 저는 이걸 확신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바이러스가 지능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에이즈 바이러스가 다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에이즈 바이러스가 사람들이 좀 잘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에이즈 바이러스 걸리면 금방 죽는 거 아니에요. 에이즈 바이러스 걸리고 에이즈 바이러스라는 건 또 정확한 이름은 아니지만 HIV 그렇죠. 일 텐데 그 HIV에 걸리면 걸린 사람들 중에 6%만 환자가 돼요. 나머지는 잠재해 있어요. 그러니까 6%씩 가는 거예요. 6%씩. 그러면 걔가 100%가 되려면 16년 걸리는 거죠, 거의. 그 이렇게 인간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얘가 서서히 그걸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영악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그 에이즈를 걸리면 항체도 많이 생겨요. 대부분 에이즈 바이러스가 면역이 결핍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 항체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많이 얘기한 중화 항체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효과가 없어요. 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CD4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떨까? 이게 지금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데 지금 발견되어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오늘 뭐 그 약간의 그 변형되어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그 검출을 해갖고 발표를 하긴 했지만 이게 그 조금 변형되어지는 건 상관이 없는 건데 만약에 얘네들이 어느 시점에서 스파이크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 내용들을 정말 영리하게 바꿔버리면 백신 만들어서 놓는 순간에 백신이 소용이 없는 그럴 상태가 수 되어지는 있죠. 그럴 수 있죠. 실제로. 그러니까 그리고 이 중화 아까 그 에이즈 바이러스 얘기했지만 중화항체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타겟을 걔네들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 면역은 제일 크게 문제가 뭐냐면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신경계 그다음에 내분비계 면역계가 한꺼번에 작동을 해요. 이게 따로따로 그냥 면역 시스템 그러니까 왜 이물질 딱 들어오면 항체가 딱 생겨갖고 그 항체가 딱 코로나 바이러스를 딱 죽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들어오는 순간에 항체도 생기지만 나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수적인 그 효과들이 많이 그 대표적인 게 그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는 거죠. 사이토카인 폭풍. 이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물질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 신호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물질 들어왔다고 우리 몸속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는데 이 신호를 전달해 주는 애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신호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신호를 전달해 줬는데 이게 뭐가 뒤죽박죽 되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내 거를 공격하기 시작을 하고 뭐 염증을 더 일으키고 막 열 더 일으키고 막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안전성 문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알 수 있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효과도 효과지만 이걸 딱 놨을 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안전하냐? 그러니까 이게 대체적으로 놓고 보면 1년, 2년 이게 백신을
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기다려봐야 되는 1년 정도 이상. 1년 이상을 기다려야 돼요. 실제로. 왜냐면 이건 건강한 사람한테 놓는 거니까. 그랬을 때 부작용이 0.00 뭐 1%이 정도 돼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다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지금 온 나라가 아까 기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마식으로 누가 먼저 러시아에서 만들었다? 그거는 거의 만들어서 맞는 거는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 거죠. 무서운 일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부작용이 날 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는 게 아니라 백신 부작용으로 죽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우선은 이제 미국에서 바라보는 이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바라볼 때는 이제 가다실이라는 그 전에 조금 더 새로운 유형의 이제 백신 그렇죠. 자궁경부암 백신이죠. 네. 자궁경부암 백신을 개발했던 그 과정을 참고해서 지금 현재 백신 개발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가다실 백신 같은 경우에는 4년을 관찰하려고 목표를 했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2년 반만 관찰했었거든요. 2년 반이 지났는데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또 그 효과가 충분히 유의한 수준으로 발생해서 확인이 돼서 바로 개발 임상 시험에 돌입한 지 3년 3개월 만에 개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때의 가다실 백신에 그 개발했던 그 현장 그 상황을 그대로 이번에 코로나19 백신에도 적용할 것으로 아마 알려져 있고 보통 이제 임상 3상을 하는 그 치료 물질들 보면은 대부분 다 임상 그 관찰 기간을 2년으로 잡고 있고 관찰 대상 한 3만 명 정도로 잡고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5세 이상까지도 그러니까 조금 더 다양한 연령군으로 이 임상 시험 3상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거는 지금 이동근 네.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근데 이 백신은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한테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사실 굉장히 큰 변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임상 시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하는 백신을 칸시노라고 하는 이제 중국 회사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우선은 55세 이상 환자 18 그러니까 전체가 지금 총 500명 정도 임상 시험에 맞았는데 그 중에서 13%가 55세 이상이었고 전체 환자군 중에 전체 백신 받으신 사람들 중에서 5%는 기저질환 가지고 있는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임상 3상에서도 계획을 할 때 기저질환이나 55세에서 85세 사이에 있는 환자들도 아마 그 임상 시험 계획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검토는 아마 하고 있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검토를 하는데 이건 시간이 필요한 부분의 문제인데 그 시간이 그 일반적으로는 지금 허용이 되어지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부터 1년 승인이라고 생각하면 코로나가 그 동안에 어떻게 움직일지. 그렇죠. 그래서 가다실이 단축시켰던 것처럼 그렇죠.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개발도 지금 현재는 관찰 기간 2년으로 잡지만 결과가 효과가 눈에 띄자마자 바로 생산해서 저도 가다실 마치겠다. 자료를 봤는데 가다실을 소송 걸었던 그 환자들 그 다큐멘터리도 사실 있긴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항상 백신은 그런 그 논쟁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코로나는 너무 지금 그 모든 나라가 빨리 백신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있어서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세이프티가 그 이전에 우리가 백신을 만들어 의학 케미칼이나 아니면 백신보다는 그 이 세이프티에 대한 방점이 좀 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제일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도 그 이제 백신이 언제 나올 거냐 그러면서 이게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이제 백신이 언제 나올 거냐 어느 나라가 먼저 만들 거냐 그다음에 누가 많이 그다음에 누가 많이 가져갈 거냐 그런 건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건 좀 거시적인 거죠. 백신 만들면서 백신 만드는 회사 주가 폭등했다 뭐 이런 식의 그다음에 저기 뭐 작전 세력이 돈 들어갔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논란이 많으면서 실제적으로 그 백신을 개발하면서 필요한 그 어떤 그 전 세계 시민들 내지 전 세계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어떤 시스템 아니면은 정말
만약에 만들어진다면은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배분할 거냐라는 문제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감시하고 또 잘 나오게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과연 잘 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참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거는 분들이- 일단은 어쨌든 그 정치 경제적인 부분의 얘기고 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런 백신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의 그 효과,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 중에 지금 아까 이동근 선생님이 얘기했던 내용들 중에 이제까지 우리가 상용화를 해봤던 게 없었던 내용들의 백신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낸 백신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벡터를 이용한 거나 아니면 핵산을 이용한 거는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게 효과만 있다 그러면 대량으로 뭐 증식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그런 제품을 만들어낸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게 사실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제일 우려가 돼요. 예, 지금 이제 좀 얘기하는 건 뭔가 우리 이동훈 선생님께서 좀 이제 그 백신에 관련된 진행 사항과 그런 것들 좀 이제 얘기해주고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약간 토의를 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계속 관찰하면서 추후에 또 또 이야기가 되거나 이제 제품이 나올 때 대해서 어떤 또 문제점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좀 검토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오늘 치료제에 관련된 현황과 그 다음에 그 백신에 관련된 현황, 그 다음에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은 네, 오늘은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38회 약사별궁 그 코로나 치료제와 그 백신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만날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